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픽업 트럭 관세 20년 연장, 거대 시장 잃어버린 한국. 어제자 TV조선의 FTA 철강 관세 타결에 대한 보도 제목입니다. 이번 타결로 픽업 트럭 부분은 미국이라는 시장을 잃게 됐다. 그런 내용이죠. 반만 맞는 말입니다. 픽업 트럭은 가장 미국적인 차로 미국에선 한 해 280만 대가 팔린다고 합니다. 큰 시장이 맞는 거죠. 그런데 자동차 교역에서 미국은 한국에게 큰 적자를 보고 있지만 픽업 트럭만은 예외입니다. 우리 수출 물량이 전혀 없습니다. 일본 브랜드도 힘을 못 쓰는 시장인데요. 관세 장벽이 높아 외국 브랜드들도 다들 미국 현재 생산합니다. 물론 우리 브랜드가 열심히 시장 공략을 하다 보면 언젠가 우리 픽업 트럭이 미국 시장을 지배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장을 잃기 위해선 먼저 우리가 그 시장을 가진 적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시장을 우린 가진 적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도 제목은 거대 시장을 잃은 한국이 아니라 픽업 트럭 시장 장벽을 넘어서자면 현지 공장 생산 체제로 가야, 이렇게 해야 나머지 반이 맞는 거죠. 이상 김어준의 빨간펜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이 픽업 트럭 얘기가 나와가지고, 예. 어떻게들 다루나 한번 쭉 봤더니, 예. 보수 매체에서는 이제 이게 큰일 난 것으로, 예. 큰 시장이 있었는데 큰 시장을 뺏긴 것으로. 물론, 제목은 그렇게 하고 내용을 들어보면 그게 사실이 아니니까 그렇게까지는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우린 픽업 트럭이라는 그 부문 자체가 국내에서 거의 없다시피 한데, 미국에서는 이게, 1위거든요. 1위. 판매. 언제나. 그리고 워낙 미국 자존심이라고, 왜 미국 자존심이라고 생각하는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존심이라고 생각해서 남성적인 자동차, 그렇게 생각해서, 원래부터 높은 관세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픽업 트럭은 브랜드하고 상관없이 다 미국산입니다. 미국에다 공장을 세우는 거죠. 우리 브랜드로 시장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랬다가 이런 게 아니라, 진출하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도 미국 공장에 생산할 쪽으로 가야 하는 게 아니냐. 그게 맞는 기사 내용이죠. 예. 그 뒷부분을, 보도하지 않는 거죠. 절반은. 예. 반만 맞는 기사는 틀린 기사거든요. 네, 사실상 왜곡의 가능성이 큽니다. 뭐 의도적으로 반은 얘기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북중 관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으로 추정되는 북한 최고위급 인사가 중국 베이징을 전격 방문한 뒤 어젯밤 북한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데요. 외신 등에 따르면 북한 고위급 인사가 탄 기차가 26일 오후에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인민대회당에서 3시간가량 머물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중국 공산당 지도부들과 회담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고위급만 머무는 조호대를 이동해서요, 하루를 묵고 어제 오후에 다시 기차를 타고 베이징에서 출발했다라고 합니다. 중국 정부는 아직까지 북한 고위급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과 국내 매체 일부가요, 북한 고위급 인사는 김정은 위원장으로 확인됐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는 참, 김정은이다, 김여정이다, 말들이 많아요. 모두가 다 추정이긴 합니다, 현재. 그러니까 뭐, 중국으로부터 들었다, 뭐, 국내 어떻게 확인했다 등등등. 네, 각종 소식통이 인용되고 있는데요. 외신까지 뛰어든 취재 경쟁입니다. 네, 그 소식통 역시 김정은을 내가 만났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 근데 이제, 김정은이 아니면 이렇게 하겠느냐라는 식의 추론이거든요. 예. 미국 통신들은 처음에는 블룸버그 통신은 김정은이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했죠. 예. 네, 블룸버그가 가장 먼저 그렇게 보도를 하면서요, 다른 언론들이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양쪽 다 우리처럼 양쪽 다 나오고요. 예, 김 위원장인지 김여정인지 나오고, 일본에서도
확정적으로 보도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확정적으로 보도했죠. 네, 산케이 신문이 확정적으로 보도하고 있고요. 아사히 신문은 조금은 조심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국내에서도 확정적으로 보도하는 매체도 있고요. 아니라고 보도하는 매체도 있는데, 어차피 추정이기 때문에. 예, 뭐 본인들 취재이긴 한데요. 아직까지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다 추정으로 보도되고 있긴 합니다. 또 정부 관계자들도 확인해주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중국도 확인해주지 않고 있고, 근데 이제 사이드에서 이 정도라면 과거에 김정일 위원장 방문 때와 준하는 맞이함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근거를 들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또 있나요? 예, 특히 홍콩 언론인 명보가요. 그와 관련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회담 정황을 보도하면서 네. 전 세계 언론이 좀 그쪽으로 급속하게 기울어진 게 있습니다. 홍콩은 우리보다는 더 잘 알겠네요. 예. 청와대는 알고 있겠죠. 아마도. 네, 하지만 그와 관련해서는 확인해 준 바는 없고요. 네. 지금 베이징에서 벌어지는 상황과 관련해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어제는 김여정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만약에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갔다 하면 더 극적인 상황이죠, 사실은. 저는 이건 중국과 북한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거라고 보는데, 중국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북한이 친미 국가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 전까지 북한하고 소원했고. 그래서 북미 관계가 진척되는데 중국 입장이 반영되지 않고 진척되면 안 된다. 이런, 중국의 우려가 있었겠죠. 예. 네, 소위 차이나 패싱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걱정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맞다면 북한 최고 지도자의 방중은 7년 만입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첫 해외 방문이자 정상간 회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 입장에서도 예. 미국만 있는 게 아니다. 예. 중국과의 관계도 그 전까지는 중국이 그리고 실제로도 중국도 그렇게 말했고 실제로도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대단히 불편한 관계, 말 안 듣고 화내고 뭐 그런 관계로만 보도가 되다가 일거에 이제 중국의 우려로도 씻어주고 북한 입장에서도 미국에게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도 돈독하다. 예. 북한이 외교를 참 현재 상황에서 매우 용리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김여정이든 김정은이든 중요한 건 그런 이해가 맞아떨어진 게 아니겠는가. 예. 네, 현재 중국은 또 보도 통제를 하고 있어서 관련된 동영상이 나돌다가 다 삭제되기도 하고 또 보도를 일절 금지한다는 통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미국을 자극하기는 원치 않는 거죠.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서 워낙 예민한 상황이니까요. 예. 우리 나라도 그렇고 예. 트럼프 본인도 사실은 어디 행사에 가서 북한에 대한 야유가 나오면 본인이 자제시키잖아요. 네, 그런 바가 있죠. 이번 기회를 모두가 다 살리고 싶은 마음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자신들의 이해를 얼마나 관철시키면서 하느냐 이것만 남은 거겠죠. 네, 그래서 미국 백악관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라지샤 백악관 부대변인은 관련해서 정례 브리핑을 하면서 그 보도들을 확인할 수 없다라면서 보도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지 못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모두들 조심스럽습니다. 예.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너무 많은 나라들이 동시에 연결돼 있고 각 나라들은 다 자기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각 나라 국내에서 굴욕적이라고 하든가 때려치라고 그런 소리가 나오면 큰일 나거든요, 사실. 자, 그리고 제일 마음 급한 건 일본이라고요. 대개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본은 우리하고 대화할 때도 패싱되고 미국하고 대화도 패싱되고 지금 중국하고도 패싱이 돼서 아베가 고립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네, 그래서 어제 고노다로 일본 외무장관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밝혔는데요. 북중 관계 진전에 대해서는 중국으로부터 설명을 제대로 듣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예. 우리 정부로부터 설명을 듣고 싶어 했고, 예. 미국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고, 중국에 대해서도 전혀 통보를 받지 못한 거죠. 예. 일본 아베 정권은 사실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연속으로 터지고 있습니다. 예, 국내외적으로 지금 굉장히 위기에 몰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사실 뒤로 후퇴할 곳이 없는 나라잖아요. 예. 그래서 대륙에서 일본으로 진출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근본적인 공포가 계속 있었던 뒤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갈 곳이.
그걸 이제 이 뒤편에서 막아주는 게 미국이라고 생각해왔고, 미국도, 태평양을 건너오는 세력을 막는 마지노선이 일본이라고 오래전부터 생각해와서, 태평양 전쟁 이래로, 예. 미국과 일본의 이해가 일치해서 사실은 항상 미국은 우리보다 일본을 더, 예, 이 방위에 있어서는 중요하게 생각했고, 우리는 인정을 안 하고 잘 보도를 안 했을 뿐, 실제로 미국은 언제나 일본을 더 위에 두고, 예, 이 동아시아 전략을 세워왔어요. 예, 그래서 항상 일본이 더 중요하다. 일본도 그걸 알고 있고, 미국도 그걸 알고 있고, 양자 모두 인정해왔는데, 그게 처음으로 무너진 겁니다, 이게. 네, 이번에 안보 경제 모두 굉장히 위기인 상황인 건데요. 대내외적으로. 근데 이제 평상시라면 기쁜 소식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계국들이 혼돈이 있으면 안 되고 안정적으로 4월 5월까지는 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덜 흔들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까지. 왜 트럼프가 진짜 이상한 대통령이지만 4월 5월까지는, 예, 잘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예. 네, 또 지지율도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자, 아베 정권도 5월까지는 버텨줬으면 좋겠네요. 예. 네, 또 관련해서요. 중국에서는 이번에 북중 고위급 회담과 관련해서 한국에 설명하러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요. 양재치 중국 공산당 중국 정치국 위원이 정영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초청으로 온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 수는요. 네, 검찰이 영포 빌딩에서 불법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출금 전표 수백 장을 추가로 확보했다고요. JTBC가 어제 전했습니다. 이 시점은 2007년 대선을 전후한 때인데요. 2006년부터 2008년 초까지입니다. 전표들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의 교통비부터 시작해서 언론과 종교계 등 각계각층에 돈을 건넨 내역까지 모두 적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계 인사에게 추석 선물 보냈다. 고려대 교우에게 추석 선물 보냈다. 심지어 서울 종로경찰서 정보과 형사 등에게 돈을 보냈다라면서요. 총 3,700만 원 가량이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까지 되고, 그리고도 퇴임하고도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게 아무도 믿지 않고, 모두를 의심하며 그렇게 관리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관리했기 때문에 돈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기록을 반드시 남겼어야 했던 거예요. 예, 그때. 전표죠. 예.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이걸 중간에 자금관리자들의 보고를 그냥 믿었다면 기록을 남길 필요가 없었겠죠. 기록을 남길 필요가 없었다면 지금은 이렇게 오래된 것도 10년 지난 것도 남아있지 않았겠죠. 예. 어차피 불법 자금 관리인데 그걸 기록을 남기면서까지 합니까? 근데 믿질 못하니까 자료를 계속 남기고 있었고 언제 물어볼지 몰라서. 그 불신이 거꾸로 다시 자기를 살렸던 불신이 무대에 대한 불신이 이번에는 자기를 잡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아이러니입니다. 예. 어쨌든 그런 전표도 왕창 나왔다. 이런 얘기고요. 자, 다음 순요. 네, 최순실 씨가 구치소에서 회고록을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로 잠정 결론 내렸다고 동아일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회고록은 진행 중인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3심 최종 판결이 나온 뒤 출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모두 최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를 인용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회고록이요? 네. 거기 있을 시간이 기니까요. 네, 사람 인생과 재판 과정을 담담하게 기록하자는 취지로 이 같은 회고록 제목을 정했다라고 하는데요. 재판에 출석하는 날 빼고는 거의 글을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기억은 본인 위주로 재구성되는 게 꼭 최순실 씨 여서가 아니라 사람은 다 그렇죠. 자기 중심으로 기억을 재구성할 수밖에 없고 불리한 거는 기억이 안 나기도 해요. 실제 새까맣게. 유양하면 기억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라고 스스로에게 묻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감정을 다스리고 인생을 돌아볼 기회를 갖게 됐다라면서 이경재 변호사의 권유를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네, 그 목적은 아닐 거라고 보지만. 근데 이경재 변호사가 이걸 난중일기에 비유한 것은 이건 거기까지 나가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예.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를 예로 들며 이 얘기를 했다는 게.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순요. 네, 법무부 산하 검찰과고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고 장자연 씨 성접대 의혹 사건, 정현주 전 KBS 사장 사건, 용산 참사 사건 등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습니다. 특히 장자연 사건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신인 배우였던 장자연 씨가 2009년 3월에 성접대를 폭로하는 문건을 남기고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바가 있습니다. 장 씨는 연예기획사, 대기업 금융권 종사자, 언론사 관계자 등에 대해서 성접대했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하지만 성상납 받은 혐의를 받은 사람들은요, 처벌된 바가 없습니다. 이거야말로 뭐 처음 미투 내기 나왔을 때 모두들 떠올렸던 사건이고요. 그리고 그 상대가 조선일보 사장으로 특정돼 있었기 때문에 예. 기록에 조선일보 방사장이라고 예. 쓰여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는 그 수사 결과가 어떻게 정리되고 넘어갔냐면 스포츠 조선의 사장을 조선일보 방사장으로 장자연 씨가 착각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가 정리되면서 끝났죠. 예. 그리고 당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고, 그럼 과연 조선일보 방사장이 아니라 누군지는 모르다 방사장이라고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스포츠 조선 사장 A 씨가 거의 갔느냐부터 시작해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방사장 특정되지 않은 방사장, 예. 물론 뭐 어떤 방사장이다 하는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예. 어쨌든 이 남긴 유서에는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사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뭐 관련 보도가 엄청 많이 나왔었죠. 근데 이제 당사자는 조사하지 않았다. 제대로. 그리고 덮어진 사건. 네, 심지어 관련 진술을 확보했는데도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비판을 사고 있는데요. 이번에 청와대 국민청원도 23만 명 넘게 참여했습니다. 조선일보 방사장 가해자인데 그 A씨도 자기가 아니라고 끝까지 부인했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전혀 없는 사건으로 경찰이 종결했죠. 예. 이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이고요. 모두가 다 기억하는. 그 외에도 정현주 전 KBS 사장이 해고되는 과정? 네, 기획수사 당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탈세 혐의를 뭐 강요당했다라고 하는 건데, 네. 실제적으로 모두 무죄가 난 바가 있습니다. 근데 뭐 무죄가 난 건 몇 년이나 걸렸기 때문에, 예, 다시 복귀할 수도 없었고. 용산 참사 관련해서도 사실은 이건, 경찰이 바로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경찰이 과연 제대로 조사했겠는가 하는 관점에서 경찰이 다시 들여다보겠다. 검찰이, 예, 다시 들여다보겠다 하는 거죠. 이건 검경 수사권하고도 연결되는 경찰에 대한 압박일 수도 있습니다. 예. 검찰이 들여다보겠다 그랬으니까요. 자, 시간상 제목 정도 확인하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군 기무사 근무하면서 댓글 작업 관여했던 혐의로 현역 대령 2명이요. 이번에 또 구속됐습니다. 기무사는 너무 끝물에 나와서 그런지 사이버 사령부하고는 전혀 다른데 방첩부대란 말이죠. 예, 전혀 다른데 간첩 작업을 하고 있는 곳인데 여기서 댓글 달았다. 사이버 사령부보다 오히려 더 업무 범위를 넘어선 거예요. 예? 사이버 사령부는 그나마 댓글 달라고 댓글이라보다 인터넷에서 대응하라고 있는 데라고 치면 네. 기무사는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더 훨씬 충격적인 내용인데 워낙 댓글 달았다는 것도 많고 군에서 했다는 게 이미 나왔기 때문에 기무사도 뭐 그게 그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기무사는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곳입니다. 모두가 다 안 되는 곳이지만 기무사에 대한 뉴스가 너무 없어서. 네, 그래서 국방부 TF는 활동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시간이 부족한 것도 꽤 커서요. 국정원보다 더 해서는 안 되는 부처입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됐죠. 예,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인데 국회 헌정특위 여야 간사 직접 모셨습니다. 민주당의 이인영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황영철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에. 저희 그 스튜디오에서의 룰은 원래 이제 무규칙인데 예. 상대방이 말할 때도 그냥 예. 가차 없이 들어와서 그래서 예. 채널을 분리해서 따로 들어야 돼요, 나중에. 네. 네. 굉장히 무질서한. 네, 굉장히 무질서한 방송이죠. 방송인들 진짜. 항상 그래왔는데 오늘은 그래서는 도저히 이해 안 갈 수도 있는 복잡한 내용이라, 예. 네. 일단,
한 분씩만 발음하되 상대 이야기를 듣다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경우에 한해서만 잠시 예. 최대한의 인내심으로 그렇죠. 인내를 넘어설 경우에만 네. 뉴스공장 그 창사 이래 최초로 질서 있는 토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중간까지는 하다가 다들 인내심 무너지던데. 그렇습니까? 자, 무너지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무너지길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려도 안 되더라고요. 예. 자, 우선, 이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 발의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에, 그죠? 네. 대통령은. 이제 발의가 됐으니까 왜 반대하는지 자유한국당 입장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거기서부터 시작하죠.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발의하면서 이제 4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네. 이제 촛불 민심의 헌법적 구현, 뭐 세금 전략, 대선 지방선거 동시 실시를 통한 국정 재정비, 뭐 대통령 권한 분산 이게 주요 이유로 내세우셨거든요. 네. 이 중에 딱 한 가지만 맞는 것 같아요. 세금 전략. 그래요? 동시 선거를 하면은 한 번에 선거를 또 투표를 또 하지 않아도 되니까 네. 세금 전략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촛불 민심이 핵심이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네. 결국 제왕적 대통령에 의한 국정농단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촛불 민심의 핵심이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내기 위한 진심이 이 헌법 개정안에 담겨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대선 지방선거 동시 실시를 위한 것이라는데 그럼 6.13 지방선거 때 해야만이 동시선거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연내 처리하면은 충분히 동시선거는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건 시점을 굳이 6.13으로 못 박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서서 얘기했듯이 대통령 권한 분산이 이번 헌법 개정안에 담겨 있느냐를 곰곰이 살펴보면 분산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 권한 강화가 담겨져 있다. 지금의 이 5년 단임제가 대통령 권한이 분산되지 않은 채 분권되지 않은 채 8년으로 늘어나는 오히려 대통령 권한 강화가 되는 헌법 개정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반론하시죠, 바로. 네. 우선 그 대통령 권한 분산이 별로 없다 이 얘기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많은 문자를 받았는데요. 이렇게 잘하는 대통령의 권한을 그렇게 국회로 다 옮겨가면 되냐. 국회 믿을 수 없는데 왜 국회로 다 옮겨가려고 하냐.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 개헌이 발의되면 근데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되니까 네. 설사 이번 대통령이 잘한다 하더라도. 예. 네. 그런 정도로 대통령의 권한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분산되었다. 뭐 이런 평가죠. 예. 그다음에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지방 분권을 또 신장하고 확장하고 뭐 이런 것들은 촛불 광장에 나왔던 사람들이라면 다 아는 촛불의 열망이었죠. 그래서 촛불 개헌이 맞죠. 그래서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라,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열어라, 이런 그 시대의 명령에 대통령께서 충분히 부응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하면 그 지방선거하고 대통령 선거의 주기를 일치시켜서 뭐 그것으로부터 뭐 세금 절약에 이런 장점이 있다 뭐 이런 건 인정하신 건데 그건 10월 달에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6월에 한다는 약속도 어겼는데 10월에 한다는 약속은 뭘로 믿냐 뭐 이런 그 반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 이것으로 묻지마 반대 이런 것으로 일관하는 얘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6월과 10월의 차이는 뭡니까? 왜 6월은 안 되고 10월은 되는 거죠?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와 같이 치르는 두 가지 요인을 주장하고 있다고 봐요. 한 가지는 비용의 문제가 있고요. 그게 표면적이고 다른 이유가 있다. 네. 그리고 이 개헌이라는 것이 결국은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대통령의 발의안이 국민적 찬성을 많이 받는 상황이면은 어쨌든 그 표가 또 더불어민주당에 갈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지방선거. 근데 저는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뭐 자유한국당이 묻지마 반대한다고 그러는데요. 묻지마 반대라는 것은 개헌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죠. 그런데 저희 자유한국당은 개헌의 의지가 굉장히 확고합니다. 결국은 어떤 개헌을 하느냐, 또 적절한 시기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개헌을 하느냐에 저희들은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이거를 먹튀하려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굉장히 잘못된 말씀이라고. 오히려 저희들은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이 이거 개헌안 여야 합의도 거치지 않은 그리고 제 정파의 뜻을 담지 않은 특정 정파와 대통령의 생각만을 담은 개헌안을 불쑥 던지고 나서 니네들 이거 받지 못할 것이고 반대할 것이다. 이것에 대한 책임을 오히려 자유한국당에게 씌우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저희들은 의구심을 오히려 갖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이런 벽을 좀 무너뜨리고 좋은 헌법을 만들기 위한 그런 인식 속에서 출발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한테는 정략이 없어요. 약속을 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많아지고 복잡해서 정략이 생기는 거거든요. 6월 지방선거 때 동시 개헌하겠다는 약속, 그거 모두가 다 했던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한테 어떤 물어주려고 하는 표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략이 있는 것처럼 그거는 뭐 정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6월 지방선거 때 동시 개헌하겠다. 네. 이 약속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네. 아주 장기적인 그 책략으로 제안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당시에 안철수 대표가 먼저 제안해가지고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정당의 그 대선 후보들이 그래 6월 지방선거 때 동시 개헌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던 거거든요. 저는 그걸 뭐 선우를 바꿔가지고 우리가 무슨 책략을 써가지고 거기에 자유한국당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어폐가 있다고 아니 보죠. 저는 뭐 책략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저기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려고 개헌안을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그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대통령께서는 6.13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르는 것에 대해서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왜 부담을 느끼는 겁니까 도대체? 지방선거에 질 것 같으니까 불리할 것 같아서. 이 선거에 있어서 일단은 이 개헌의 논의가 지방선거는 지방선거 나름대로의 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지방선거는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일련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고 그것이 중심이 돼야 되겠죠. 근데 거기에 이제 개헌의 문제가 같이 들어가면 이 이슈 자체가 흐려지고 파이팅 자체가 안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야당의 입장에서 또 인정해줄 건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대통령 중간 평가를 하려고 하는데 네. 그 개헌 이슈가 이렇게 결합되면서 네, 그 초점이 흐려진다. 예,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게 일종의 두 번째. 투표용지 6장, 7장 되는 것 속에서 곁다리 개헌하는 거다. 묻지 이런 마시고 논리인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중이니까. 두 번째는 어쨌든 지금 이제 이번 헌법 개정이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원포인트 개헌이다 그러면 전 충분히 시간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쉽다고 보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번 헌법 개정안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담아야 되고 있어요. 권력구조 개편만 해도 뭐 간사님하고 저희하고 우리 헌정특위에서 회의를 해봐도 정말 많은 내용이 논의가 돼야 되고 그거 하나만 정리하는데도 굉장히 합의 과정이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거기다 또 선거제도 또 바꿔야 된다는 요구가 있죠. 그다음에 권력기관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재편의 문제가 또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헌법 개정안은 상당한 수기기관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근데 대통령 평가만 해야 되는데 개헌 이슈까지 결합되면은 초점이 흐려진다 그러는데요. 저는 대통령 평가만 하면은 오히려 자유한국당한테 불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걱정해서 고맙긴 한데 그러니까 저는 유불리를 떠나서 어쨌든 저는 오늘 아침 최선을 다해서 자유한국당 걱정도 좀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전 유불리를 떠나서 그다음에 개헌안과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수기 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작년에 대선 전에는 왜 그러면 조기 개헌을 하려고 그러셨어요? 그게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정직하게 그 지방선거에 국민투표를 같이 결합시키면 투표율이 올라가서 안 그래도 지방선거에 불리한데 더 불리해진다. 그러니까 이런 좀 사정을 고백하고 그때는 우리가 잘못 판단한 것 같으니까 이제 그
미안하다, 뭐 아니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이렇게 정중하게 사과한 다음에 이 논의를 다시 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나마 백보 양보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게 무조건 뭐 대통령이 밀어붙이게 해가지고 관제 개헌하는 거고 또 곁다리 개헌 강요하는 거고 묻지마 개헌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거는 정말로 적반하장 아닙니까? 또 이 문제를 자꾸 뭐 시점의 문제, 시기의 문제에만 쫓아서 자유한국당을 공격하는 것은 별로 유효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만약에 이제 정말 입장이 바뀌어서 저희가 집권 여당이 됐고 또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 됐다고 생각해 보면 그건 충분히 또 야당 입장에서 이해가 될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야당이 됐으면 그대로 개헌하자고 6월 지방선거 때 동시 개헌하자고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기 전에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이 내각제적 요소와 또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한 분권 대통령제에 대해서 책임 총리제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 있게 얘기했고 또 그 부분이 국회에서의 헌법 개정 논의에 굉장히 중심을 잡아왔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는 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났는데 이제 대통령 정권 잡고 나니까 대통령이 4년 중임제 얘기하니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어떤 의원도 4년 중임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의원님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네. 저는 상당히 변했다고 봐요. 자, 그럼 시기 얘기는 충분히 얘기된 것 같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기 얘기는 충분히 된 게 아니고 6월 지방 주제가 많은데. 네,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을 추진하는 것과 네. 그 이후에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 불가능한 것이 되는 것으로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 때 개헌하는 것은 국민도 동의했고 정부도 준비됐고 모든 정당이 합의했었고 심지어는 선관위까지 준비한 이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6월 지방선거 이후에 개헌을 다시 추진해 보면은 실제로 정직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6월 지방선거 끝나고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대패하면 지도부 정비하고 당 체제 다시 정비할 텐데 그렇게 되면 누가 개헌의 진로에 대해서 책임 있게 결정하고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실제로 제가 지난해 개헌특위부터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간사분이 4분이나 바뀌면서 제가 협상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조문화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디테일의 악마들이 숨어 있어서 그거 쉽지 않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개헌의 진로가 불투명해지면 개헌을 성사시킬 가능성은 훨씬 더 불투명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6.13 지방선거 때 아주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것을 이제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될 거다라고 예단을 하시는 건데, 만약에 6.13 지방선거 전에 여야가 모두 만나서 정확하게 언제까지 개헌을 하자라고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약속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자꾸 6.13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이후에 이 얘기 하나만 더 정확하게 대답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네. 대통령 선거 때 했던 찰통 같은 약속을 지금 네. 어겼잖아요. 대통령이 안 되셨잖아요. 대통령이 되신 분이 안 되셨으니까. 대통령한테 그것을 대통령이 6월 되면 지키겠다는 약속을 했던 것이고. 6월 지방선 그건 엉터리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엉터리가 아니에요. 우리 초등학생들이 이 뉴스 공장 듣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 대통령이 안 돼서 못 지킨다고 이렇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안 되셨으면 네. 아마 이 약속 이렇게 지키셨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그렇게 안 됐으니까 입장이 바뀌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시기 얘기는 알겠고요. 너무 몰아붙여서 그렇게 할 얘기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만 하면 한마디 그만하시지 너무 많이 하셨고 주제가 많습니다. 개헌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시간에 가장 높은 시간에 하는 것을 뒤로 제껴놓고 하기 어려운 불투명한 시간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9월 10월이면 불투명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속을 하자 이거예요. 언제까지 이제 우리가 이 좋은 그러니까 약속을 하자. 못 믿겠다. 예전에 한 것도 못 믿는데 뭘 또 미루냐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반복될 테니까 그 국회에서 싸우시고요. 네. 알겠어요. 저희 또 알고 싶은 것은 큰 쟁점이 이제 촛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네. 제왕적 대통령이기 때문에 소위 이제 분권형 뭐라 부르든 간에 이원 집정자로 보든 여러 가지 이름을 불렸지만 대통령 이제 일정 정도 내각제적인 요소 총리를 따로 선출해서 내치를 담당해야 하는 그런 요소가 도입돼야 된다라는 쪽이고 아니다. 삼권 분립을 제대로 하는 걸로 충분하다 이런 입장이셨습니까? 네. 우선
대통령 발의안에 나왔으니까 내용이 자유한국당에서는 그걸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저 이인영 의원님 보고 왜 반대하는지를 먼저 물어봐 주세요. 저는 거기에 반대 논리를 펼 테니까. 아, 그래요? 네. 그래도 유리합니까? 자, 그러면 왜 소위, 내치 외치는 않는다든가. 네. 뭐 이름이 여러 가지로 불리니까. 예. 그냥 내치 외치 분리하고 총리가 일정 정도 국정을. 국회에서 선출하고. 예, 국회에서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해서 지금 대통령이 가진 권한 일부를 가져오자. 이거 아닙니까? 예. 얼마큼 가져오냐는 정해진 게 아니고 아직은. 예. 공장장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제품을 충실히 생산해야 되니까 우선 내치와 예치가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개성공단 사업은 그 외교 통일 국방이니까 외치라면 또 그 경제 사항이면은 내치고 이런 게 잘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FTA는 외교 사안이니까 외치고 또 경제 사안이니까 내치고 뭐 이런 게 잘 구분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핀란드 같은 경우도 EU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이것을 담당할까 아니면은 총리가 담당할까 이러다가 총리가 담당하는 거로 해서 내각제로 이행하는 옮겨가는 그런 개헌을 했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그런 것이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외치와 내치의 구분이 쉽지 않다.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합리적으로 좀 수용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선출하고, 그렇게 선출된 국무총리가 행정부의 수반이 되어서 장관을 임명하면서 조각관을 행사한다. 이거는 100% 내각제입니다. 이 내각제를 가지고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포장을 아무리 한들 그건 사실상 내각제인데 그걸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대통령제를 근거로 해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는 얼마든지 협상할 수 있는데 대통령제를 사실상 폐기하고 내각제를 하자 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민심 쿠데타입니다. 민심에 역행하는 쿠데타적인 발상입니다. 이게 무슨 총칼을 동원해서 하는 것만이 쿠데타는 아니거든요. 우리 국민의 거의 70% 가까운 여론이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고 이원정부제라는 거는 20%, 내각제는 10%밖에 지지하지 않는데 이 10%의 그 지지를 가지고 70% 대다수의 그 여론을 엎으려고 하면 그건 정치적 전복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가 좀 과하지만 그거는 민심에 역행하는 쿠데타고 사실상 내각제 쿠데타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과하시네요, 진짜. 네? 무슨 이 야당의 주장, 저희 자유한국당뿐만이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야당에서도 대통령 권한의 분권의 문제는 이 헌법 개정의 핵심이다라고 얘기해서 이런 총리 선출 내지 추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다른 정당을 무슨 체제 전복 세력으로다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쿠데타 세력으로 말씀하시면 그래서 제가 과하게 표현한다면 그러니까 그런 과한 표현은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자유한국당도 과하게 독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거기는 심지어 연탄가스 얘기까지 하셨습니까? 네, 당내 다른 얘기 하시는 분들한테도 연탄가스라고 알겠습니다. 좀 본론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과연 어떤 방식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느냐가 이제 핵심인데 결국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지위가 총리가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 있고 결국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나눠 갖는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무슨 내각제적 요소니라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대한민국을 올바른 정치 체제로 바꾸려면 그런 요소를 또 받아들이면 또 어떻습니까? 이게 뭐 명칭이 내각제고 뭐 이원 집정부제고 이래서 반대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나라는 이제 많은 시대적 변화, 정치 문화, 또 경제사회적 변화로 인해서 시대에 맞는 헌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것이 핵심이 이제 분권인 거예요. 분권은 대통령 분권과 지방 분권 두 가지 큰 흐름이 있는데 이것을 헌법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권의 가장 효과적인 대통령 권력 분권의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이 부분을 얘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뭐 이것이 내치 외치의 구분이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을 분권을 못할 이유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얼마든지 얼마든지 외치와 내치가 혼합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혼합되는 부분을 대통령과 총리와 내각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또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정교하게 디자인을 하고 그것을 국회에서 논의해서 만들면 전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제 그런 논의들도 하지 않은 채 마치 대통령과 총리의 권력을 분권시키면은 여기서 갈등이 일어나서 국정 운영이 마비될 거다라는 그런 나쁜 전제를 가지고서 이것을 반대하면 전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대한민국 잘못돼 가고 있는데 그리고 늘 대통령이 이렇게 매 정권마다 이렇게 되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봐요. 뭐 안 될 거라고 얘기하시지만 이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는 착한 대통령이 나중에 다 나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꾸는데 오히려 여당도 나섰으면 좋겠고 뭐 대통령께서도 본인의 생각을 지우고 국회에서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했으면 적어도 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대통령이 내놓은 개헌안과 좀 다른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발언도 하고 그리고 야당 의원과 또 의견을 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동의자 좀 나오고 그래야 되겠죠. 저는 이번 헌법 개정안의 간사를 맡고 나서 자유한국당이 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이 그토록 고사하고자 했던 우리 영호남의 지역주의에 편승된 현재 선거제도 바꾸자고 얘기했어요. 이젠 저도 좀 발언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네, 드릴게요. 5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점잖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뭐 제가 내각제니 이원정부제니 이런 표현을 좀 안 쓰고 해보겠습니다. 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정부를 구성하는 걸 주도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국회가 뽑은 총리가 정부 구성을 주도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이제 한 말씀만 드리죠. 예. 국회는 누가 뽑습니까? 누가 만듭니까? 뽑죠. 국민이 뽑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정부 구성을 누가 하느냐의 문제죠. 그러면 국회를 마치 나쁜 국회의원들만의 집단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구성하는 건 국민이에요. 국회의회가 굉장히 좋은 국회의원들 많이 계시다고 생각해요. 황영철 의원님도 굉장히 좋은 분이시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걸 국회를 부정했으면 안 된다. 국회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도 국민이 뽑고 대통령도 국민이 뽑는데 정부 구성을 누가 주도할 거냐 이것을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정부 구성을 주도해라. 국회가 뽑은 총리가 정부 구성을 주도하는 것은 아직은 이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의 내각제냐 대통령제에 대한 여론 지지 비율로 나타나는 거고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저 이원정부제에 대해서 두 마리 말이 하나의 마차를 끄는 것처럼 그림을 그리시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상 그런 임상 결과가 없거든요. 이게 잘못해가지고 말은 하나인데 머리만 둘인 이런 이상한 그림이 되면 정말 이게 국정이라는 게 헌법이라는 게 우리가 실험해 보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준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국회 논의를 존중한다고 분명히 그러셨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논의하자 이거예요. 네. 국회에서 합의를 위해서 논의하고 지난 20일 동안 김성태 대표께서 이런 주장 저런 주장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다 달아가지고 개헌을 위한 정치 협상하자 그럴 때 한 20일 이상 그냥 통으로 까먹으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또 김성태 대표 잘못입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원식 원내대표가 그때 우리가 바로 정치 협상에 임했으면 적어도 지금쯤 우리가 한 건 아니겠어요. 개헌안을 서로 합의하고 조문화하는 이런 과정에 우리가 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도 이인영 간사님은 이 독재 정권에 정말 앞장서서 저항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잘못된 구체제가 있으면 이것을 허물기 위해서 앞장섰던 분이에요. 제가 그런 진실함을 좀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두려움이라든지 또 이것이 지금 현 체제가 급격하게 변하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가 있을 것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서 나라를 바꿔보자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상당히 잘못되고 있는 정치를 우리는 혁명적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시대 소명을 가지고 있어요. 헌법 가지고 우리가 연습하고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왜 연습이라고 생각하세요? 대통령의 그 권한을 분산하지 않았다, 분권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입법권, 예산권, 인사권, 감사권 이런 부분들에서 말로만 포장된 상당 부분 분권이 아닌 중립화시키고 얘기만 하고 있는 독립화시키고 거예요. 국회로의 권한을 이양했는데 그게 별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핵심적으로 분권해야 될 부분들은 놔두고 네. 지엽적인 몇 가지들을 헌법에 포함시켜서 대통령이 굉장히 권한을 내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총리의 권한을 더 높이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는데 네.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내각제를 하자 이 주장을 그럼 정직하게 펼치셔야지 그거는 안 하고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 네. 국회가 선출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전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국회의원은 결국 국회 구성은 국민이 합니다. 총선에서 하고요. 그럼 총선 민의 결과를 담아서 그 총선 민의 결과에 따른 총리를 내세워주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권한에 나눌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합치된 또 의견일 수도 황 있어요. 의원님이 그런 말씀하실 때 네. 이게 자칫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국회를 자해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러웠는데 네. 아무리 국회가 자기 자존심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국민보다 더 위에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 그건 그러면 동의하죠. 그런 내용이 국민들이 아니잖아요. 내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직접 정부를 구성하라 이런 것을 70%가 찬성하고 있는데 그 10%, 20%가 찬성하는 그 국회가 여론조사에 선출한 대해서 자꾸 인용을 하시는데요. 국무총리가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우리가 국민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들한테 지금 대통령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선호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해요. 네. 지금까지 해왔던 제도였었으니까. 그런데 이 대통령제가 그대로 유지되면 이인영, 좋겠느냐 황영철 이런 하면은 국민들 동의하시겠어요? 노르가즘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대한민국 정치는 참 버라이어티 해가지고 예. 의원님 방송 나오시기 좀 편하시겠어요. 주제를 뭘로 삼아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 저보다도 방송사가 더 좋죠. 다른 나라에서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일어날 일이 우리는 한 달 정도에 일어나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외국에 사시는 교민들이 그런 얘기 해요. 예. 너무 많은 일들이 너무 빨리 너무 자주 일어나가지고 한국 뉴스는 한 일주일 지나면 예. 따라잡을 수가 없다고. 예. 자, 북한 얘기도 있고요. 또 개헌 이야기도 있고요. 지방선거 얘기도 있고 어디부터 할까요? 아무래도 북한 네, 얘기가 가장 큰 중국 문제니까. 방문이죠. 예. 김정문이라고 추정하십니까? 김여정이라고 추정하십니까? 설들이 분분해서. 거의 어제 저녁부터는 김정은 위원장으로 굳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이 갔을 수도 있고요. 같이 가서. 사실은 가장 안전한 게 그거네요. 예. 둘 다 갔다. 네, 그럼 예. 묘안이 있었네요. 그 대북 정보 중에서 가장 그 탑이 뭔가면은 예. 김정은 위원장의 현 위치거든요. 네. 이건 군사적으로도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24시간 늘 이렇게 관찰 대상인데 사실은 잡히는 경우가 거의 없죠. 예. 어제 평양에 김여정이나 김영남 위원장이 있다는 게 발견이 됐으면은 네. 김정은 위원장이 간 걸로 굳어졌을 거예요. 네. 근데 셋 다 발견이 안 된 거죠. 아무도. 예. 네. 아직까지도. 그래서 이제 추정컨대 김정은 위원장이 간 게 거의 확실한데 동반해서 갔을 가능성도 있다. 이 정도입니다. 초반에는 저는 김여정이 가지 않았을까 했는데, 물론 설들이 나라마다 분분합니다. 일본도 분분하고, 예. 미국도 근데 분분하고. 평양 입장에서는 예. 그 직접 가는 게 훨씬 낫죠. 자, 직접 같이 간 걸로 하죠. 예. 의원님. 그럼 모든 게 해결되니까. 예. 같이 간 걸로. 이거 왜 갔다 오십니까? 아무래도 북미 남북 정상회담과 특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종의 그 여러 가지 기싸움 같은 거죠. 사실은 중국은 이제까지 중간적 입장을 취했어요. 예. 그러면서 대화의 조건으로다가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 그다음에 미국은 군사연습, 한미 군사연습 중단. 쌍중단이죠. 예, 쌍중단이라고 이제 했는데 그걸 미국이 거부해 왔는데 예. 지난 신년사에서 그리고 이제 대북 특사 접견에서 이걸 뛰어넘는 조건 없이 자기가 대화에 나서겠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군사 연습을 중단하지 않더라도 예. 미사일이나 핵 실험을 갖다 하지 않겠다. 이렇게
중국이 제안한 것보다 한 수 더 이렇게 뛰어넘어 버린 거죠. 그렇게 되니까 중국으로서는 자동적으로 북한 편에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걸 확인하고 이 북미회담에 앞서서 자기 쪽 진영을 갖다가 이렇게 강화시키는 그런 이제 아주 공세적인 그리고 이제 선도적인 그런 외교 제스처를 썼다고 봅니다. 미국에는 이게 일종의 압박 신호이기도 하겠죠. 예.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북한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북한 뒤에 있는 또는 중국도, 옆에 있는 중국까지 상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수 같고요. 예. 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북미 회담 안 해 이럴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 이유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대화의 성공은 북미 대화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안전판을 하나 더 확보했다는 점에서 우리도 환영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게 이제 물론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북한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중국의 의도도 계산해야 되니까 판이 더 복잡해서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더 낮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순수한 우려를 하는 분도 있고요. 낮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관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애초에 이제 우리가 20년 전에 육자회담을 시작했습니다. 관련 당사국이 다 참여하는 거죠. 그 테이블에서 번번에 걸렸던 게 북한과 미국의 어떤 합의가 안 돼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북한과 미국이 먼저 합의하고 이게 제대로 무르익으면은 관련 당사국이 다 모이게 되는 탑다운 방식을 쓰고 있는데 탑다운 방식이 이 파국을 통한 어떤 이 대결 국면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대화를 통해 가지고 평화의 길로 나아가냐의 기로에 서 있는데 저는 중국이 이렇게 북한과의 그 관계가 좀 정상화되는 이 과정은 그 대화를 통한 어떤 타결의 가능성을 더 높여준다고 봅니다. 자, 의원님의 관점은 대표님의 관점은 그러하고요. 이 가운데 일본 패싱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평상시라면 그 쌤통이다 이럴 일인데 네. 요즘은 좀 걱정이 됩니다. 예. 일본도 네, 안정적이어야 하는데 일본이 패싱 당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건 사실이죠 이제. 자업자득의 측면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베 정권이 사실은 대북 관계를 그 대결 국면으로 몰고 감으로써 국내 정치에서 많은 걸 얻고자 했고 또 많이 얻었는데 지금 와서는 그런 자기의 노선이 자기로 하여금 외톨이 되게 만드는 건 사실인데 그리고 이 사실은 이 북미 대화가 잘 되게 되면 종전협정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종전협정은 휴전협정의 당사자들이 1차 주체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만은 나머지는 중국, 미국, 북한이기 때문에 일본이 아니죠. 설 자리가 좀 적은 건 사실이에요. 제가 볼 때는 너무 패스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 왜냐면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일본의 수교도 필요합니다. 그 일본은 북한에 대해서 배상도 아직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과제가 남아 있어서 룸 바깥으로 내쫓지 말자. 다만 테이블에 앉을 자격은 없다. 방에 들어와 있대 이제 테이블 뒤에 서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일본의 정위치다. 정위치다. 아니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 아베 정권이 우리에게 그동안 해왔던 혹은 그 인식의 문제라든가 당연히 반길 수 없는 일본의 극우 정치인이라고 봐야 하는데 할아버지 때부터 전쟁을 일으켰던 할아버지 때부터 근데 이제 어쨌든 그 관련 당사자국 소위 육자회담의 멤버들이 다 안정적인 정권을 유지하고 있어야 최소한 4월, 5월, 6월 쭉 이어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일본 아베 정권이 좀만 더 버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아베 정권이 무너지더라도 일본이 무슨 혼란에 빠질 나라는 아니고 또 아베보다는 덜 극우적인 정권의 가능성. 차라리 빨리 교체하는 게 낫다. 아니, 그래서 그건 남의 나라 내정에 간섭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이제 일본도 그 첫 단계는 아니지만은 중간 단계 이후에는 일본도 이 동북아 평화의 한 당사자로서 참여하도록 해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당연한데 평상시라면 일본 아베 정부가 이제 공격에 처하는 걸 그냥 쳐다만 보고 그 쌤통이다 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조금 마음이 달라져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몇 달이라도 지속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자 2부에서 저희가 국회로 넘어온
대통령 발의 개헌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 논점 얘기하다가 2부에서 다 끝났는데 하나는 시기의 문제.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권력 구조의 문제. 예. 네. 시기의 문제는 6월 달에 하자 약속했으니까 라는 게 이제 여당의 입장이었고, 자유한국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시간이 부족하다. 왜 꼭 6월이어야 하느냐, 이 얘기가 평평하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6월에 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예. 일단 요 시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뭐 6월 지방선거 때 같이 그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같이 하는 거는 대국민 약속이고, 네. 그다음에 지금 논의의 어떤 이제까지 과정을 보더라도 6월에 해야 승사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6월을 넘기게 되면 점점 개헌의 가능성은 낮아지는 거는 그건 사실이죠. 솔직한 뭐 현실 아니냐. 예. 올해 넘기면 거의 불가능하고 이제. 올해 넘기면은 그다음 다만 이제 개헌이 30년째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죽어버리는 쟁점이라기보다는 늘 일상적으로 살아있는 쟁점으로 예.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 안 되면 다음 총선이나 대선 사이에 이제 예. 또 논란이 또다시 얘기가 나오겠죠. 다만 현실로부터는 좀 멀어지는 건 사실이라고 예. 봅니다. 그러면 이번 정부 내에서는 되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예. 과거를 봐도 항상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한 달만 더 있으면 하겠다라는 그 뜻이라면은 그게 또 진정성이 있다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6월을 모면하기 위해 가지고 6월 13일에 투표하는 걸 피하기 위해 가지고 6월 말까지 합의하겠다. 6월 말까지 합의할 그 당이라면은 지금 정도 개헌안을 다 내놔야 됩니다. 근데 안 내놓고 있습니다. 왜 개헌안을 안 내놓냐면 만드는 서랍 속에 있다 자꾸 얘기를 하는데. 수기 중이라고. 예. 예. 그래서 과연 개헌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지 대단히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뭐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라, 예. 10월까지는 수기해야 된다고 일정을 얘기하고 있었고. 자, 그건 뭐 국회에서 아직 계속 앞으로 공방이 있을 텐데 더 큰 문제는 뭐 같은 크기의 문제입니다. 하는데 그러면 4년 중임제로 하느냐, 대통령 발의하는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이름은 계속 바뀌고 있지만 최근에는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로 거의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 내치를 담당하는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자. 그렇게 요약되는 것이 자유한국당 보수야당의 주장입니다. 일단은 크게 봐서 네. 대통령 중심제로 갈 거냐, 의원 집중제로 갈 거냐가 네, 그렇죠. 국회 내에서 의견이 갈려있는 대목입니다. 뭐 순수 내각제로 가자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이죠. 네. 그런데 저는 일단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장 큰 결정권은 국민들에게 있다고 보고 네. 국민들은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가거나 현행 단임제 5년 대통령으로 네. 가자는 분들이 약 70%에 이르릅니다. 대통령 중심제에 대한 선호가 네. 매우 높죠. 예. 그러면은 저는 뭐 결정권은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대통령 중심제를 가야 되고 다만 대통령 중심제로 가더라도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거나 대통령 예. 견제하는 시스템이 다양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다양하기 때문에 그중에 어느 걸 택할 거냐로 논의가 모아져야 된다. 지금 대통령 발의 개헌안은 상권 분립을 더 확고히 하고 뭐 예산권이나 인상권을 나눈다든가 예. 그런 방식의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의 분권입니다.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대통령 중심제이긴 하지만은 의회가 더 권한이 세다고 일반적으로 평가할 정도로 대통령이 많은 견제를 받고 있고 대통령 인사권도 보면은 우리나라는 한 20 몇 명만 이제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지만 미국은 모든 장관, 모든 국무위원 다 국회 동의를 심지어는 주한미군 사령관까지도 상원 청문회를 거쳐야만 한국에 올 수 있는. 그 과정에서 공석이 오랫동안 발생하기도 하죠. 예, 그런 문제도 있는데 여하튼 그런 이제 예산과 인사권과 관련해 가지고 엄청난 견제를 사실 받습니다. 받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우리 실정에 맞게끔 그런 방면에서 좀 연구가 필요하고 일단 저는 가장 나쁜 개헌은 이원 집정제다. 왜냐면은 그 대통령과 실세 총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소위 뭐 책임 총리라고 하는데. 대통령 2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예, 근데 그 권한은 누가 크냐면 실세 총리는 내치니까 더 권한이 크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대통령은 외교 의전용이란 말이죠. 외교가 뭐 맨날 뭐 많습니까? 대부분 내치지. 그런데 그 권한이 적은 대통령, 20%의 권한밖에 안 갖고 있는 대통령은 4천만 유권자들이 뽑고, 국민들이 뽑고, 그 다음에 실제 권력의 80%를 갖고 있는 총리는
300명의 국회의원이 뽑는다면 그걸 국민들이 용납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는 현실적으로 그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되기도 힘들거니와 그다음에 이제 주권자가 국민이라는 점에서도 그거는 좀 안 맞는 방식이다. 근데 국회의원들은 이 방식에 대한 혹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 몸값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기 권한이 세워지니까. 300명 중에 1등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5천만 명 중에 1등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1차 간문을 통계한 분들이 그래서 이건, 우리 시스템이 나중에 뭐 한참 뒤 더 발전하고 정당들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의회도 국민의 신뢰를 얻고 해서 국민들이 우리도 이제 선진 자본주의 나라들처럼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처럼 의원내각제로 가보자. 그래서 의원내각제로 차라리 가든가 해야지 이걸 대통령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는 그런 방식은 저는 가장 국민들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방안이 아닌가 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단어 뒤에 숨어 있어요. 분권력이라고. 예. 지금 말씀하신 게 결국은 원하는 본질인데, 예. 국회의원들이 내치를 담당하는 총리를 그 추천제든 뭐 이름은 상관없는 것 같고요. 과정은. 결국은 어떤 권한을 가지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 총리가. 근데 그 총리가 지금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 상당 부분을 내치에 관해서 가져와서 사실상 대통령 2명이 되는 거죠. 2명이. 예. 그런 거, 이게 분권이 나눌 분자 분권이 아니라 가루 분자 분권이에요. 이게 권력을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그 국회의원들이 다 이제 300명이 하나씩 갖고 있다는 그런 발상이죠. 근데 야당이 이쪽을 주장하는 이유는 뭐 본인들이 대통령. 아니, 야당이 다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예. 그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가자라고 이렇게 예. 대전제를 깔고 있는 거죠. 대전제를 깔고 있는데 총리를 국회가 추천하자 이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지금도 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예. 그래야 임명이 가능하게 되고. 차이가 어디서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 자유한국당에서 말하는 이원 집정부제하고 그 기본 차이는 선출 방식의 차이라기보다는 대전제입니다. 그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 총리가 사실상 내각을 꾸린다는 걸 대전제로 하고 있고. 그렇죠. 내치를 한다. 그리고 선출을 국회에서 하자는 그거거든요. 예. 근데 총리 추천제는 뭔가 추천제도 뭐 여러 가지가 사실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통령 중심제를 전제로 한 대통령 중심제에 조응하는 추천제. 그러니까 대통령 중심제 본질에서 벗어나서 이원 집중제로 가는 추천제가 아니고 대통령 중심제를 전제로 해서 국무총리를 갖다가 지금도 보면 국회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임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 2분의 1 이상이 추천할 수 있고 물론 이 추천에 대해서도 단수 추천이냐 복수 추천이냐에 따라서 대통령의 운신의 폭이 달라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열어두고 얘기를 해보자라는 거죠. 중심제를 유지하되 예. 실질적으로 총리가 통할할 수 있도록 장관을 만들어내자 뭐 이런 취지네요 말하자면. 근데 그 부분은 저는 그 통할한다는 것이 예. 사실은 이 국무총리 제도 자체가 그 대통령 중심제하고는 안 맞는 겁니다. 근데 그렇죠. 지금 이제 그걸 맞습니다. 또 논의하게 되면 너무 이제 복잡한 얘기가 맞습니다. 되기 때문에. 예. 총리가 우리나라에서는 기형적으로 탄생했죠. 예. 예. 그 지금처럼 총리가 역할을 하도록 할 거냐 아니면 총리에게 실권을 다 줄 거냐 이걸 가지고 이제 분권형이나 아니냐로 나눠지는 거고 저는 총리에게 실권을 다 주게 되면은 바로 이원 집중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반대한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뭐라고 부르던 그건 사실상 이원 집중제다. 그럼요. 예. 뭐라고 이름은 계속 변해왔습니다. 협치형, 뭐 분권형 그리고 대통령제를 선호하기 때문에 국민들 그건 못 얻어. 누가 그걸 주장했는가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대통령을 배출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당에서 다 그걸 주장을 이제까지 해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대통령을 차기에 그 배출할 만큼 강력한 후보가 없을 때 이런 주장이 잘 나오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6월 동시 투표는 현재 상황에서는 난망이다죠. 자유한국당이 116석입니다. 예. 이게 그렇죠. 사실은 개헌 저지선. 이 개헌안은요. 또 어찌 보면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개헌안도 보면 촛불 민심이 녹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촛불 이후에 이제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자라는 그런 희망이 개헌안에도 많이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촛불 이전에 구성된 국회예요. 그러니까 촛불 민심 이전에 구성된 국회예요. 국회니까 여기서는 자유한국당이 116석이나 되니까 자유한국당이 동의 안 하면 그 어떤 개헌안도 통과가 안 되게끔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지금 가능한 견해는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모든 당이 합의가 되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냐. 기본권이나. 그거 합의되는 내용만 가지고 하든가 아니면은 새로운 합의점을 찾는 협상을 하든가 두 길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협의가 안 되는 권력 구제 부분이라든가 이런 건 빼버리고 인권이나 이런 부분에 넣어서 일단 개선하자. 근데 그 부분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 권력 구조에 관해서는 국회 구성이 변한 뒤에 하거나 몇 년 있다가 아니면은 좀 다음 대선 전에 하거나 그렇게 나눠서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이 기본권 지방분권에는 자유한국당이 흔쾌히 동의하느냐. 그것도 아닙니까? 사사건건 반대죠, 이게는. 근데 거기서는 일단 이번에 6월에 하지 않는 것이 그 자유한국당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사사건건 반대하다가 그러면 권력구조 문제는 빼버리자 하면 논의가 또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뭐 그렇게라도 합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일부라도 개선하자. 알겠습니다. 자, 북한 얘기도 했고, 선거구제 개편까지는 이제 거기까지도 얘기했지만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개헌 이야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민주평화당과 같이 하기로 한 것은 협상 중입니다. 아직도 협상 중입니까? 아직도 아니라 이제 뭐 겨우 협상 시작한 지 일주일 정도 됐고요. 모두들 관심을 이번 주 내에 가지는 끝내야죠. 모두들 관심을 가지는 게 원내대표는 누가 하느냐인데. 상식과 순리대로 해야죠.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국회 부의장도 한 자리 있죠. 그거는 뭐 원구성 협상을 해봐야 하는 것이고요. 부의장 자리도 있고 위원장 자리도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임위원장 맞습니다. 상임위원장. 뭐 수로 봐서는 한 20석 정도 되면 한 석이 배정이 그렇죠. 되죠. 보통. 상임위원장, 국회 부의장 하나. 그리고 그걸 대변할 원내대표가 가장 중요할 수도 있고 국회 부의장이 중요할 수도 있고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사람들은 이제 원내대표가 누가 되나. 교대로 되겠죠. 교대로. 방금 중국이 김정은 방중을 공식 확인했다는 속보 얻었습니다. 웬일입니까? 떠났다는 얘기죠. 되게 떠나면은 저렇게 한 2, 3일 간격으로 확인을 해준 관례가 있습니다. 북한에 도착했거나 국경을 통과했거나. 일단은 중국 국경을 벗어났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설들이 많았는데 사실은 방중했다는 걸 이렇게까지 빨리 확인하는 것도 이례적이네요. 보통은 좀 이따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주일 걸릴 때도 있고 며칠 더 걸릴 때도 있는데 사실은 어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1월 초에 1월 신년사를 필두로 해가지고 굉장히 저돌적이고 자신만의 로드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주도적인 공세적인 이제 그런 외교 활동을 펼치고 있는 거죠. 엄청나게 공세적입니다. 지금 보면은 거의 다 나머지 나라들이 상황에 맞춰가는 그러니까 그 물꼬를 튼 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베를린 선언부터 시작해가지고 평창 올림픽에 초청을 한 적극적으로 초청을 한 그 계기가 된 건데 평창 올림픽 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남측과 북측이 이렇게 서로 공히 자기 역할을 다 이렇게 자기 역할을 주도적으로 한 경우가 과거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한쪽이 주도했죠. 새 역사를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마치 하나의 정부처럼 각자 자기 역할을 착착착 북한이 중국과 풀 문제는 중국이 북한에 가서 풀고요. 이렇게까지 잘 풀릴지는 몰랐습니다, 진짜. 현재까지 기준으로는. 낙관하기는 좀 이르죠. 아직 맞습니다. 조심스럽게 봐야죠. 트럼프 대통령도 남아있고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되돌아보면 그런 생각도 합니다. 단일팀이나 단일기 가지고 엄청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뭐 그렇게까지 필요하냐고. 지금 되돌아보면 꼭 필요했던 스텝이었고 그때는 우리가 오히려 이것이 가져올 변화가 실감이 안 나니까 그 무게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되돌아보니 그렇습니다. 자, 그 얘기하고요. 자, 지방선거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안철수 위원장이 다시 이제 전면에 등장했기 때문에 잠깐 얘기해 보자면 어제 장성민 전 의원을 이제 영입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이게 제 기억에는 바로 1년 전에 작년 2월인가요? 그 당시는 국민의당이죠. 국민의당에서 입당하려는 장성민 전 의원에 대해 입당 불허 조치를 내린 걸로
그때 최고위원회인가에서. 그랬었죠. 예. 그때는 안 된다고. 근데 1년 만에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이 인재는 인재인데 재난할 때 재자 써서 인재였는데 이번에는 그냥 영입 대상의 인재가 이렇게 돼서 본인이 변한 게 아니면 당이 변한 건데 그 당이 굉장히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안철수, 유승민 현 대표, 전 대표 사이에 모든 정당이 사실은 내부적인 갈등을 겪고 있긴 하지만 이 두 분은 당 합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더욱 주목받고 그리고 지방선거 때 이제 큰 결과를 내겠다고 결합했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 면이 있는데 두 분이 왜 다투고 있는 겁니까? 글쎄요, 제가 볼 때 뭐 두 사람이 다투고 있다기보다는 네. 그 지방선거 출마를 둘러싸고 사실은 누구든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그 측근들이 좀 이렇게 그 일시적 어려움을 이제 상대적으로 전가하기 위한 어떤 기싸움하는 정도. 우리만 피해 입을 수 있냐 뭐 이런 건가요? 예, 이제 그런 거죠. 스타일 관리 차원이지. 두 사람은 당분간은 다툴 일보다 함께 해야 될 일이 많은 처지죠, 사실. 근본적인 다툼은 아니다. 예. 그냥 신경전 정도다. 예. 이건 어떻습니까? 서울시장 후보를 자유한국당이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영입되기 전에 저도 이것도 참 보통의 경우가 아닌데 영입되기 전에 거론한 다음에 결국 거론되고 나서 영입되지 않는 과정을 몇 번이나 반복합니다. 예. 완전히 영입한 다음에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일부러 하는 거 아닌가. 서울시장을 결국 안 내서 혹은 뭐 누굴 내긴 내는데 너무 늦게 내고 또 경쟁력이 낮아서 안철수 만약에 그 전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올 경우에 보수 후보가 사실상 단일화되는 효과 이런 걸 노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는 혼자 해봤는데 자유한국당의 우리 이제 현실을 반영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있는 그대로 그냥 현실. 예. 네,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116석은 촛불 전에 얻었지만은 서울시장 후보 한 명 구하지 못하는 것은 촛불 이후의 상황인 것이고요. 누가 만일에 서울시장 후보로 뒤늦게라도 나타난다면은 누구일지는 모르겠지만 자유한국당의 수명을 단축하는 데 기여할 후보일 거다.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끝내 못 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거물급이라면 진작에 됐어야 되니까 시간이 이제 없어서 거물급이 좀 거물급에 속한다면 아마도 제가 거물급이라면 거물급 아니지만은 뭐 저를 갖다 놓기는 좀 싫고요. 어떤 거물급이 있다면은 아마도 양당에 다 제안할 거예요. 바른당 여기 네. 그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에 영입 제안이 온다면 예. 공동 후보로 해달라. 공동 후보로 예,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제 의구심은 이거였거든요. 어쨌든 보수 후보가 보수로 이제 유권자에게 여겨지는 후보가 2명이 나오면 표가 갈리니까.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가 지난 대선 후보였고 바른미래당에서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나올 경우에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후보를 선거 연대한다든가 합친다든가 하는 거는 이제 사람들한테 부정적인 인식을 주니까 어쩔 수 없었다라고 수순을 만들고 대신에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로 이런 모종의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가 내놓고 연대하기에는 자신들이 또 한편으로는 다르다고 하니까요. 또 서로 싸우는 면이 있잖아요. 예. 보수의 적자가 되기 위한 투쟁의 면이 또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 전면적 연대를 못할 것이기 때문에 뭐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결과적인 어떤 연대를 만들어내고 싶어 하겠죠. 근데 그것조차도 이제 잘 되겠냐. 이제 그거 하려면 나름대로 좀 의미 있는 민주당을 세게 견제할 수 있는 어떤 제3의 후보가 양당 중에 한쪽에서 나와야 되는데 서울에서는 그러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거죠. 어쨌든 그런 수순, 과거하고 너무 달라서 그런 수순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대표님도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것으로 결론 내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친절한 AS입니다. 네. 최근에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 불친절한 AS의 기원을 말씀드리면 처음 방송할 때 불만 문자가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바람도 후지고 너 뭐냐. 빨리 꺼져라. 예. 그래서
불만 AS를 제가 시작했어요. 예.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예. 기호를 잠깐 말씀드리고. 왜냐면 요즘은 너무 칭찬 문자가 많이 와가지고요. 예. 이걸 코너를 관둬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오늘 문자, 2부에 관한 문자가 많이 왔네요. 예. 바뀐 멤버가 훨씬 마음에 듭니다. 예. 두 분 목소리가 너무 비슷해가지고 처음에 한 사람이 자아분열한 줄 알았어요. 시청자 전화 참여 안 받으십니까? 뉴스공장은? 저도 말하기 바빠가지고요. 예. 게스트하고 저하고 말하기도 바쁜데, 그 외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김정은 중국 방문, 리설주가 동행을 했다. 예. 공식 확인됐네요. 예. 지금 아마 인터넷을 확인하시면 인터뷰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월요일날 나오셔서 갑자기 양대 포털에 본인 이름이 1위에 등록하셨던 분입니다. 네. 박연미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양대 포털에 본인 이름이 1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예. 네. 앞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가 검색어 조작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검색어 조작, 본인 네. 스스로? 신문사에서 이제 검색어가 조작되나 안 되나 보려고 네. 제 이름을 넣어서 그 F5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눌러달라 네. 해서 그거 가지고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땠어요? 그럼. 그랬더니 순위에 올라가더라고요. 네. 하지만 1위까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조작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자, 앞으로도, 대형 사고를 치기 전에는 네. 쉽지 않습니다. 양대 포털 1위 한다는 것이. 그 월요일 오전이면 뭐 스캔들이죠, 보통. 자, 내용이 워낙 또, 예. 처음 듣는 분들도 많았던 내용이고, 네. 예, 내용 전달도 아주 잘 됐기 때문에, 예. 잠깐 요약을 드리면, 이제 토지공개념 얘기하려다가, 거꾸로 토지공개념을 불러낸 우리 부동산 투기의 역사는 어떻게 되느냐, 그거 짚기 시작했는데, 박정희 정부부터 시작됐다. 그렇죠. 그런 얘기 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지난 시간에 잠깐 요약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박정희 정부 시절에 이제 대규모 강남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네. 자고 일어나면 땅값이 올라가는 이 상황. 그러니까 여기에 편승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부자가 됐고 네. 여기 대열에서 멀어져 있던 사람들은 계속 이 생산수단, 영원히 그 자가 발전을 하는 생산수단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해서 그 박정희 정부 시절에 한 18년 동안 학동 땅값이 1,300배 넘게 올랐다. 이 말씀 드렸고요. 야. 같은 시기에 신당동 땅값은 25배 오르는데 그쳤다. 이 얘기도 드렸습니다. 당시에 이제 부동산 그 광풍이 전국을 휩쓸었는데. 네. 근데 그 차이가 어느 정도였냐면 아무리 올라 25배도 엄청난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1000배는 1333배. 예.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는 게 다시 그런 기회가 오겠는가. 그래서 이번 생은 글렀다고 봐야죠. 저희는. 예. 네. 그리고 이제 그게 단순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측면이 있고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예. 이게 분단이라는 특수성도 작용을 했어요. 원래 그 신의주, 평양, 개성 이 라인대로 그 국토의 중심축을 개발했던 전통적인 라인에서 벗어난 개발의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물자와 시대적 상황이 종합적으로 시너지를 내서 몰아주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걸 권력이 먼저 시작한 겁니다. 권력이 여기를 개발하고 해놓고 거기가 개발될 거니까 가장 정보를 많이 가지고 그렇죠. 있는 자기가 개발하라고 해놓고 자기가 그 땅을 산 거예요. 낮에 금 긋고 밤에 사고. 예. 네. 그런 대통령이 직접 그렇게 하니까 그 아래 관료들도 당연히 나도 그럼 그 정보를 이용해야 되겠다. 아마도 그 정보가 뭐 1급 기밀은 아니지 않았을까요? 네. 그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서울시의 그 윤 과장님이 부동산 한 바퀴 돌았다 이 소문만 들어도 거기 떴다방들이 모여들었으니까 아마 그 당시에 가장 혜택을 본 건 윤 과장님 친구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관료들이나 여러 가지 위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있으면서 윤 과장님하고 관계가 좋았던 사람들은 아마도 부자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자기가 있는 돈 없는 돈 긁어서 사고 그렇죠. 자기 친인척한테 얘기하고 친인척도 그 정보를 조금씩 흘리고 그렇죠. 이게 이제 여기 범위 안에 들어왔던 예, 커넥션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돈을 마구 벌게 되는 거죠. 여기에 그렇죠. 이제 빨간 바지도 등장하게 되는 그럼요. 것이고. 말죽거리 빨간 바지. 네. 빨간 바지는 우리가 아는 분입니다. 말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분인데. 전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말하지 네. 마시고요. 예. 하지만 아는 분이라는 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폭등을 하고 소위 이제 부의 편중이라는 게 부동산의 독점으로 이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너무 심하니까 노태우 정부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다 끊어졌어요. 네. 노태우 정부가 등장하면서 토지공개념이 훅 들어옵니다. 예.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시대 상황을 좀 보셔야 돼요. 노태우 정부가 이제 88 올림픽이 끝난 뒤에 서울의 아파트 값이 40%가 폭등을 합니다. 또다시. 예. 땅값을 기준으로 보면요. 88년에 전국 땅값의 상승률이 그 70년 이후 가장 많이 올랐던 27%였는데 1년 뒤에 다시 한번 32%가 급등을 해요. 그런데 이때 또 우리 경제사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그 1인당 GDP가 5,000불을 넘어서면 사람들이 고기를 먹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외식 산업과 성인병이 함께 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고기 먹자. 그래서 그 가든형 돼지갈비집이 생기기 시작한 게 이 80년대부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위 가든이라고 그렇죠. 부르던. 가든이라고 부르던 각종 고깃집이 노년과 신사를 중심으로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 전에 고기를 못 먹었던 민중이 이제 그 식탁의 민주화가 일어난 거예요. 있는 사람들만 고기 먹던 시절에서 우리도 밥상에 고기가 올라온다. 그런데 왜 땅은 왜 부는 저들에게만 집중이 되느냐. 우리도 열심히 달려왔다. 당장 눈앞에 먹는 거리가 해결되니까. 그렇죠. 예. 이제는 주변에 눈을 돌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저거 좀 이상한데? 왜 쟤네 집만 저렇게 올라가고 나는 새벽 7시부터 일하고 있는데 왜 쟤는 항상 부자일까에 대한 고민이 이 밥상에 고기가 올라오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게 부동산이구나. 그렇죠. 해서 노태우 정부에서는 모두가 이제 부동산에 뛰어드니까. 눈을 돌리기 시작한 거죠. 아,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해서 택시 소유 상한제, 네. 개발이익 환수제, 토지 초과 이득세라는 토지 공개념 3종 세트가 도입이 돼요. 네. 그 심지어 개인 소유 땅의 상한을 200평으로 제한을 하겠다 이런 200평 식으로까지 이상 나오는데. 소유하면 여러 가지 제약이 다르는. 네, 뭐 시군구, 뭐 도지사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장치도 있었습니다. 해서 내가 보기에 너는 200평 가질 사람이 넌 안 되겠어 하면 200평 못 가지는 거예요. 해서 땅 안 팔아도 그 매년 땅값이 오르면 해마다 토지 초과 이득세를 부과하려고 했고요. 이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서 당연히 논란이 많았는데 결국 위헌 판결을 받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네, 시대에 상당히 앞서간 법안입니다. 물론 뭐 좀 거친 면이 있는데 네. 정신은 그렇죠. 이게 다시 구체적 정책으로 돌아온 거는 노무현 정부 때 되어서죠, 이게. 네, 이때도 역시 부동산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던 건데요. 종합부동산세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토지 공개념에 뿌리를 둔 제도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종부세는 뭐 재산세를 이미 냈는데 비싼 집이니까 보유세 한 번 더 내라 이 얘기잖아요. 역시 그 이중과세 논란이 있어요. 해서 역시 위헌 판결을 받았고 올해 초부터 이 논란이 됐던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역시 시세 차익의 최대 절반까지 걷어가는 거잖아요. 불로소득이라고 보고. 그렇죠. 네. 헌법소원 심리가 진행이 되고 있죠. 종부세 떠올려 보시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저항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은 또 종부세, 그러니까 이름은 뭐라고 그러는 간에 보유세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또 달라졌어요. 그렇죠. 예. 그 노무현 정부 때의 그 토지공개념도 생각해 보면 좀 이른 면이 있었다. 국민의 인식이 거기까지 따라가지 못했다. 네. 지금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시대 상황이. 지금은 이제 네. 그 전반적으로 아마 그게 작년에 그 촛불 시위 이후에 전과 후로 아마 우리 근현대사가 나눠질 텐데 헌법, 기본권, 우리가 공존하는 사회의 가치에 대한 고민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사실 잠깐 잊고 있었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고 하이힐을 신고 잠깐 시위에 나갔다가 데이트를 가는 이런 20대 아가씨들이 생겨난 이후에 우리가 토지 공개념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게 남 얘기가 아니구나 해서 나온 것들이 보유세를 좀 무겁게 물릴 수 있지 않아? 조세라는 게 어차피 그 부를 재분배해주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사유재산권의 절대성을 이제 말하시는 분들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축적한 사유재산은 기본적으로 세금 다 냈어요, 이미. 사유재산이 절대적이면 세금 내지 말아야 되거든요. 거기서부터 공의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예. 그럼 왜 도로도 사죠? 길 막히는데. 내 도로. 돈 많은 사람들께 개해서 사면 되잖아요. 강남역 사거리에 도로 사서 돈 없는 사람이 못 들어오게. 그럼 되지 않아요? 그럼 장기 매매도 허용하죠. 왜? 사유재산이 절대적이면 네. 재벌들만 다니는 길. 이런 거 만들 수 있죠. 그 돈이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지만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정하는 게 사회의 근본 규범이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뤄서 명문화하자는 게 현재의 헌법 개정 작업이잖아요. 뭐 국민적인 여론은 여기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경제평론 하시면서 토지공유념이 필요한 이유를 본인의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자면요. 땅이 없어서. 살아생전에 이번 생은 글렀기 때문에 아니 이게 그 땅을 가진 게 죄는 아니죠. 부가 죄는 아닙니다. 분명히 열심히 일해서 부를 거둔 분들을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노동하지 않고 얻어진 소득에 대해서 이게 나의 노력이 1도 들어가지 않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땅이 없기 때문에 계속 가난해야 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세상에서 이런 방식으로 부를 계속 대물림하는 게 바람직한 것이냐. 우리가 이걸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도덕률이기 때문에 왜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야 맞았으면 2대 때리고 와 이런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지금의 법전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법에 맡겨 이렇게 없어요? 얘기를 하는데 2대 때리고 오면 같이 구속될 거예요. 2대 때린 사람이 더 크게 벌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현 정부가 이런 화두를 던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불로소득도 불로소득이지만 그뿐만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토지 혹은 부동산으로서의 가치가 본인이 다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럼요. 그 옆에 도로는 본인이 만들었나요? 그렇죠. 네. 이게 사회적인 인프라를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동네에 집이나 땅을 산다는 건 달랑 그 건물, 그 땅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인접한 도로와 학교와 그렇죠. 그 학군과 근처에 있는 백화점과 병원의 시설을 모두 이용할 권리를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 내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세금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그리고 거기 줄 그을 때 보통 거기 땅이나 집이 있는 분들이 줄을 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칙이죠. 우리 근현대사에서 비틀어져 있는 굉장히 많은 것들은 반칙과 정보 독점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대열에 내가 거기 서지 못했다고 혹은 내가 그때 반칙하지 못했다고 계속 가난해야 된다. 여기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이게 개념이다 보니까 항상 손에 잡히는 아주 구체적인 사례가 등장하지 않으면 좀 모호해서 네. 찬성해야 될지 반대해야 될지 그 입장을 세우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개념이라서 이렇게 비유로 계속 얘기해 갈 수밖에 없고 거기 담긴 정신은 그렇다는 겁니다. 자, 1분 30초 남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사회주의다라는 비판이 있잖아요. 그런 비판은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를 하시는 분. 사회주의다. 네. 사회주의 일단 저의 전제는 사회주의라도 필요한 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 이 사안이 사회주의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컨대 이래요. 내가 굉장히 부자라 정말 잘 나가는 차가 있단 말이에요. 막 시속 300km 우습게 나가는 차인데 시내 도로에는 그 속도 제한이 있습니다. 네, 60km다. 왜 그러겠어요? 보행자들의 안전. 네가 네 차를 빠르게 몰 권리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권리가 먼저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라는 게 결국은 일종의 계약관계라고 보면 다수가 안전하고 그래도 이 정도면 살만해라고 믿고 있으면서 사는 그 정도의 질서는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토지 공개념과 현재의 헌법 개정안에 담은 정신은 어지간히하라는 뜻입니다. 어지간히. 네. 네, 토지 공개념은 어지간히 좀 해라. 네. 예. 적당히 좀 하자 우리. 네. 예. 요 정도까지만 용인하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런 기준을 한번 마련해 보자. 그게 이제 구체적인 법안으로 나올 텐데 네. 그렇다고 당장 그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뭐 한번 돌아볼 수는 있겠죠. 물론 그런 지적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중산층에서 강남권을 진입하려는 사람들보다 대대손손 부자였던 사람들끼리만 모여 사는 동네가 되지 않겠느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연미 현대평론가였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